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예비선거 투표가 치러지기 전 마지막 민주당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는 현재 오늘은 샌더스와 워렌 후보가 치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은 탄핵 결의안을 내일 투표를 해서 상원에 보낼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증인 소환에 대해 민주당 쪽으로 힘을 가세할 공화당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66%의 미국인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의 탄핵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정책 발표를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한국이 개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형태로 북한과 교류하겠다는 의지와 핵협상을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말을 가장 강조해서 보도합니다.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대법관 후보가 미국에서 나오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해롤드 홍주 고 예일법대 교수가 포린 팔러시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란 사령관 암살이 왜 중요한지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희생자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없었으면 지금 살아있을 것이라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보잉이 보잉 사상 처음으로 비행기 주문보다 주문 취소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제 민주당 후보 토론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후보 토론회는 좀 토론회를 볼만하겠습니다.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류, 토론의 기류가 변할 것 같기도 한다는 느낌이 나옵니다. 우선 6명을 말씀드리자면 조 바이든 부통령, 버니 샌더스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 두 사람 상원 의원이고요. 미셸 고르바샤도 연방 상원 의원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탐 스테이너가 있고 그렇게 되면 6명 됐습니까? 중요한 한 사람이 빠졌군요. 핏 브리저지 전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작은 시의 시장. 이렇게 6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조 바이든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 후보를 상당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이 근거가 있는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워렌 측에서는요. 버니 샌더스 측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공격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해서 두 사람의 우선 그 같은 치고받음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버니 샌더스가 폴리티코 같은 잡지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 예비선거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도 몰라.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를 받아들여야지 될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엘리자베스 워렌 측에서 이 같은 공격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2020년입니다. 2018년도에 본인과 버니 샌더스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사석에서 버니 샌더스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여자죠.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여성에게 조금 불리하다던가 여성을 공격하는 듯한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정치인의 경우에는 계속 발목을 잡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어제 발표를 했고 또 엘리자베스 워렌 주변 사람들이 내가 버니 샌더스가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미국이 아직 말하자면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때도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남자 후보에 비해서 같은 백인이면서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버니 샌더스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18년도에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은 그런 말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혐오자이고
또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거짓말장이고, 뭐 늘 버니 샌더스가 하는 말이잖아요. 병적인 거짓말장이.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무기든지 가져다 쓰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워렌이 뭔 말? 나는 그때 그 녹음 테이프 다 갖고 있거든. 요즘은요, 사석에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게 녹음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이슈를 토론에 앞서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끌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자라도 물어보겠죠. 오늘 CNN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당연히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정말로 요즘은 뭐 다 녹음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처음에 안 내놓잖아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내놓고, 이번에 엘리자베스 워렌이 내놓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참 살기 힘든 시절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지금 그 솔레이마니의 암살 이후에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또 세계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 이슈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이 이슈가 이란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할 소지가 다분하죠. 왜냐하면 조 바이든도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이슈상으로는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런 매치가 있고, 또 에이미 콜바샤 그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잘해야지 됩니다. 아니면 또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그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본인이 상원에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탄핵에 관해서 뭔가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뿐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또 버니 샌더스도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그 탄핵 재판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워렌과 샌더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격돌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르바샤 그 후보가 이제 굉장히 그 탄핵 문제에 매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핏 브리저지. 이 사람도 오늘 잘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핏 브리저지가 많이 오른다 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아이오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오차 범위가 4%포인트로 많기는 하지만 이게 버니 샌더스가 휙 하고 앞서갔기 때문에 이 핏 브리저지도 오늘 잘하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 모든 후보들에게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 탐 스테이너가 있는데, 탐 스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후보가 된다고 보기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본인이 그동안 굉장히 그 힘을 썼었던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을 부각시킨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할 일이 남아있고, 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려는데 신경을 쓰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은 그 나가는 사람이고요. 물론 그 캠프 안에서는 그 후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지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2월 3일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월 14일이고 2월 3일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비선거에 관한 투표 코커스가 열리는데, 아이오와가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 열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선거를 할 때는 오바마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바마에게 표를 많이 줬었던 아이오와주의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싫다는 이유로 오바마에게 갔었던 그 표의 3분의 1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조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후보들에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오와가 중요하고, 아이오와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느냐,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불과 이제 아이오와부터 뉴햄프셔, 또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있고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은 기간이 한 달 남짓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해서 아이오와주의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제 등을 돌렸었고, 이번에 다시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제 예비선거니까 민주당끼리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슈도 이슈지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점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오늘 이 토론의 결과와 토론이 끝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지금 공화당 쪽에서 현재로서는 누가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의 정확한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인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보면은 그쪽 백악관과 공화당의 공격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오늘 참 아쉽다. 이 앤드류 양이 지난번까지 유일하게 소수 인종으로서 토론에 참석을 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후보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그래도 민주당인데 소수 인종을 대변한다고 하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에서 뭐 6명이나 되는데도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소수 인종 그 후보가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서운하고요. 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오늘 아마 내일 이제 그 하원에서 최종적인 것을 다 마무리를 해서 내일쯤이 되면은 연방 그 상원에 대통령 그 탄핵 결의안을 보낸다고 하거든요. 낸시 펠로시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미치 매코넬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는 투표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재판하는 거니까요. 재판장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고,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화당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중요한 이슈 때마다 이 사람은 또 연방 대법원이라는 하나의 인스티튜션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끌고 있는 인스티튜션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때문에 어떠한 사안별로 본인이 오히려 그 민주당 성향의 진보적인 대법관과 함께 손을 들었던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를 합법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이 재판 과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배심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래서 그런데 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던 재판도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반 재판이나 탄핵 재판이나 해서 그것을 원했는데 그게 이제 표가 안 나옵니다. 공화당에서도 그건 공정하지가 않지. 아무리 결론이 거의 정해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공화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고요. 그것만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66%의 미국인들이 존 볼튼이 상원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공화당에서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증인을 출석시켜야지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백악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인데요. 해서 지금 몇 명 정도는 민주당에게 뭐 리자 머콜스키, 또 수잔 콜린스, 또 밋 롬니가 있죠. 유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그 밖에도 뭐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쓴다고 하고요. 코리 가드너 같은 사람, 콜로라도, 또 테네시주의 그 라마 알렉산더 의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랜드 폴 같은 사람도 분위기 보면서 하겠다 해서 내일부터는 또다시 지난 며칠 동안에 이란 문제로 이제 딱 쏠렸다면, 그런데 이란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일부터는 오늘 저녁에 있을 그런 토론회, 또 내일 탄핵 여러 가지 과정, 탄핵은 다음 주에 상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며칠 정도는 좀 절차를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연방 대법원장 그리고 상원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선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토론을 조금 이어가고요. 아마 그런 과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어쩜 한국 관련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요. 아니면 고홍주 씨라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국무부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국무부에서 일하고 할 때 아마 연방 대법관의 아시안계가 지명이 된다면 후보로 이 해롤드 홍주공, 고홍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고홍주 지금은 예일법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이 고홍주 교수가 포린 팔러스의 아주 긴 내용의 본인의 어피니언을, 법 전문가니까 과연 솔레이마니 암살이 왜 이게 중요한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과정에 있어서나, 이 고홍주 씨의 시각을 들어보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먼저 말씀드리든지 잠시 뒤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도 요즘은 또 한국 TV에서도 아마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실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 가운데서 보는 라디오에 부탁합니다. 마이클 박 선생님이시네요. 미국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저 무례한인 저는 기억력도 흐릿하여 누가 누구인지 혼돈됩니다. 당사자가 나올 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지요?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하는데 무리한 부탁 아니십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모두 하나도 무리한 부탁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Well, there is a we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카데미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오늘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보통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를 여러분들께 잘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이슈로 볼 때 다 보죠. 다 보는데 이 내용은 좀 이 매체가 좀 잘했네. 이런 형태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알카이다가 좀 잘한 게 있습니다. 알카이다가 아니라 이게 이름이 비슷하면 이렇게 돼요. 알카이다가 아니라 알자지라 방송이 같은 그쪽 동네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알자지라 방송이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도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중요한 너무나 포커스가 이 기생충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뒀었고, 그리고 또 이게 한국어와 영어로 되는 것,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영어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세월호에 대해서 찍었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이게 부차적인 제목의 부재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 absence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 the absence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기는 한데 부재의 기억이랑 연결을 제가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알자지라 방송이 이 세월호를 촬영한, 그리고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도 그 현장을 좀 선명하고 좀
이 현장에 충실한 그런 한 2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다큐멘터리도 이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야에 후보에 올랐다는 거 어제 못 전해드렸어요. 정말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승준 감독만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게리 병숙함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알자지라가 얘기하기를 세월호 이것도 말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그나마 이 92회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그 인종의 벽을 조금 깼다. 봉준호 감독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100% 코리안이 여기서 한국어로 하는 그런 영화로 작품상과 감독상, 시나리오상, 프로덕션, 디자인, 또 촬영, 또 시나리오상 6개 부문이나 후보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로이터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지금 봉준호 감독 그 팀이 로스앤젤레스에 아직도 계신가 봐요. 이 글로브 시상식 이후에 이 송강호 씨가 커피 이렇게 마시고 따르고 하다가 그게 발표될 때마다 막 이 커피 흐르면 안 되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훌륭한 영화 이 팀들이 그렇게 옷에다 커피나 흘리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우리도 너무너무 익사이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그 영어 단어로 뭐라고 했었던가요? 드릴링. 그 정도였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후보가 될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알카이다가 아니라 알자지라 방송이 봉준호 감독이 그나마 인종의 벽을 조금 깼다 하고 이 봉준호 감독은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제 언어의 장벽은 깨진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고마워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터넷에 고맙고 소셜미디어에 고맙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고맙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기생충이 이렇게 많은 그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트렌드, 추세, 세계의 흐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득을 본 것 같다.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후보가 62명인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사실은 작품의 참여도를 보면은 여자와 남자, 이 아카데미 그 후보에 올라간 그런 모든 작품의 한 여자가 40% 정도는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후보의 3분의 1은 올랐지만 중요한 상에는 못 올랐고 그리고 그 감독도 지금 못 오르고 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아카피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 배우가 이번에 오스카에서는 후보가 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리더가 사우스 코리안의 리더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관광 가는 거, 특히 이제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인 관광, 단체 관광은 유엔 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개인 관광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거의 허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이것을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도하는 게 당연히 이제 북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도를 하는 거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 된 점이 있어요. 북한에 눌리고 또 미국에 눌리고 하잖아요. 이게 미국 눈치도 봐야지 되고 북한에서는 정말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아주 철저한 단어로 문재인 대통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조롱하고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 협상에 관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기를 원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희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이른 때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자회견한 그 부분, 북한과 결국은 경제 교류를 이게 조금 더 일찍 했어야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만약에 북한과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물론 이란에 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암살해버려. 그리고 미국은 김정은도 암살할 수 있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쪽 시각에서는 좀 문제가 다른 거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여러 그 전문가들도 이 관광이라는 것이 유엔 제재 없이 북한이 어떠한 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뭐 이거 뭐 다 가져가라, 뭐 그거 무슨 뭐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하고 좀 냉혹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관광객 많이 보내고 할게 하면은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관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키장, 뭐 스파도 만들어 놓고 주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를 대신해서 한 얘기가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돈을 조금씩이라도 받아야지 그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뉴욕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북한과 그 미국의 대화를 유도해왔던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얘기를 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런 것을 또 줘야지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뺨 맞고도 사실은 지금 너그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없죠. 이제까지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였는데, 김계관이 아주 험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같이 달겨들면 그렇게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못하고 스타일만 꾸기고, 차라리 큰형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보 그 진영에서 큰형님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이제는 조금은 덜 보면서 올해는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해서 대대적인 투자는 할 수가 없고요. 제재에 걸렸기 때문에 북한이 요즘 까다롭게 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바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 북한의 메시지를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렸었던 김계관의 메시지 같은 것을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해석하는 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보는 거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김계관이 대화의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했냐? 하지 않았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보수에서는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김계관에게 그 정도로 뭐라고 했죠? 끼어들지 말아라, 그런 아주 험한 말인데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워싱턴과의 대화를 북한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희망을 거기서 봐야지 되고, 그 희망을 추진을 해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게 있잖아요. 지금 북한도 시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집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이 아주 북한도 만만디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CNN 방송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더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누구죠?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월 8일 이 김정은의 생일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겠다고 했었던 그 혹독한 선물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테스트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안 한 것을 보면은 북한도 지금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분명히 그 김계관의 성명에서는 남한에는 생각이 나네요. 주제 넘게 참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그런 것을 완전하게 수용하기 전에는 이제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 우리 허송세월, 그 말을 북한말로 뭐라고 했었죠? 속 키우고 속 썩이면서 베트남과 같은 그런 회담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조금 더 바꿔서 전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할 수 있는 한 미국의 눈치 조금 덜 보면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고홍주 헤럴드고 예일대 법대 교수의 포린 팔러시 기고문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헤럴드 홍주고 고홍주 예일대 법대 교수 그리고 국무부에 뭐 자문도 했고요. 2000년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역시 뭐 국무부에 무슨 인권 민주주의 뭐 이런 데도서 일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98년부터 2001년이니까 전부 그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네요. 클린턴과 오바마. 이 선제 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을 암살한 것을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기 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분명히 암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 법대 교수니까요. 암살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제 암살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국의 위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선제 암살이 트럼프의 새로운 어떤 주의가 될까 하면서 그 위험성 같은 것을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암살은 미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인 접근이다.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왜 문제가 되느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암살했으니까요. 그 지도자를 암살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이란이 또 다른 더 큰 실수를 한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미국의 보복으로 알고 오인해서 이제 격추시킨 이 문제 때문에 그렇지 자극적으로 또 문제가 잦아들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 도 있고 미국의 이란 정책은 5년 전보다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5년 전은 협상으로 이 문제, 핵 문제를 풀자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선제 공격이라는 것으로 선제 암살이라는 것으로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현재 법에 따르면은 솔레이마니 암살 명령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격하기 전에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기 전에 미국은 이란과 어떤 그 군사 충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솔레이마니가 오랜 동안 이제 미군이 괴롭힘을 당한 그 대테러 전쟁에서 미국을 아주 힘들게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오사마 빈 라덴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었을 때와는.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은 알카이다라는 불법 그 테러 조직의 헤드였었고 솔레이마니는 미국이 마음에 들어하던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이란이라는 주권 국가의 넘버 투맨이나 마찬가지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또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레이마니도 이렇게 타겟해서 살해할 때는 전쟁 중이었어야지 되고 그 이소로쿠 야마모토처럼 일본의 그 진주만 그 지휘를 했었던 그 해군 장군을 미국이 암살했잖아요. 뭐 추격해서 그런 것처럼 의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가 했었어야 서로 의논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그 뒤에 어떻게 오고가 됐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 아닌데 다른 나라 국가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전쟁 선포랍니다. 법적으로 고홍주 교수의 얘기예요. 전쟁 선포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컨설팅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포드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런 것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법적인 근거 없이 암살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솔레이마니가 언제 어디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가.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게 극박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국방장관은 정말 극박하게 어디다 하고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무부는 아예 몰랐다고 하잖아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에 의하면 마이크 폼페오는 알았지만 국무부는 완전히 뒤로 제쳐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솔레이마니가 미국이 테러리스트라고 암만 해도 이란이라는 국가의 고위층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제재로 막거나 외교로 막거나 경고를 하거나 하는 거지 암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자체도 테러 조직으로 그 규정을 하는 것도 이것도 미국식이지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그 군사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또 솔레이마니는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라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인이라면 이렇게 미국이 당하면 어떨까? 미국의 네이비실 특수부대잖아요. 왜냐하면 이 혁명수비대의 그 쿠두스의 그 총사령관이었으니까요. 외국을 쭉 관리하는 그 군에. 그런데 미국의 네이비실 특수부대잖아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뭐 합동 특수 뭐 사령부의 사령관을 다른 나라에서 전쟁 중도 아닌데 암살을 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 네이비스 그 팀 6나 아니면 합동 무슨 군사 특별 팀을 외국에서 테러 조직이다. 미국의 그런 조직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은 미국에서 뭐라고 하겠는가? 이것을 그 좀 냉정하게 그 상식과 법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다고 해서 미국이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백악관에서 아니 오바마도 다른 요인들을 암살했는데라고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 번도 외국 지도자를 암살한 적이 없었다. 외국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하는 일이죠. 지금 현대 국가에서. 네? 이스라엘이나 하는 일이고 오바마나 영국이 만약에 그 같은 암살을 했다면 분명히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의 증거로 볼 때 왜 그를 암살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의회 의원들에게 컨설팅하기 전에 이미 증명을 했을 것이다 하고 또 길게 설명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헤이그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헤이그하고 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전문가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었을 때 뭐 이란의 그 쉬운 두 군데의 문화유산을 만약에 폭격을 하고 했다면 그것 역시 제네바 협약, 헤이그 협약 위반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같은 너무나 중요한 다른 나라의 외국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결정이 어떠한 백악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그것도 그러한 일을 관장하는 중요한 인물과 함께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저 친한 린지 그레이엄 이 사람이 사실은 예민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분야의 그 상원 의원으로서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입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이 솔레이마니 암살이 정책 면에서 어떻게 잘못됐는가. 미국 법에서 암살은 그 위법인데 전쟁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될 경우 이것을 묵인을 하면 김정은도 암살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바사르 알 아사드도 암살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미국은 암살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과 정책과 과정은 서로 잘 얽혀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법, 정책, 과정 다 위반된 그런 것이다 해서 법이라는 것이 정책을 조금씩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부시 시절에 똑같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고홍주 씨와 좌한유가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 좌한유는 지금 어느 대학교에 있죠? 스탠포드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얼마 전까지 최프만에 있다가 스탠포드로 기억이 됐는데요. 그 사람은 고문 합법이라고 그 부시 시절에 그랬고 그런 합법이라는 해석에 따라서 지나 헤스펠이라는 지금 현재 최초의 여자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솔레이마니 죽여라 부추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해롤드 홍주 교수는 부시 시절에 불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것. 그게 고문도 선제 방어라고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잘못된 자문을 했기 때문에 좌한유 같은 사람이 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립됐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고요. 전통적인 국제법에서의 자기 방어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지금 나를 당장 찔러 죽인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게 아니면 이건 완전히 불법적인 암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뭐 김정은이라던가 이런 암살 같은 것을 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 의회가 조여야지 된다. 해서 트럼프와 폼페오의 단순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무식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해버려 저렇게 해버려. 트럼프와 폼페오의 잘 알지 못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을 미국 의회는 거부해야지 된다. 탄핵 정국 아주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해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철저히 왜 지금 솔레이마니를 암살시켰는지 정말 웩더덕인지 탄핵 이것을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선서하고 관련자들에게 증언을 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당신의 장기적, 단기적 이란과 이라크 정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분명히 물어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보다 개인을 굉장히 위에 두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탄핵까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미국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해럴드 홍주 고씨가 포린 팔러시에 보낸 기고문으로 포린 팔러시도 아주 뭐 중요하게 그 편집해 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는데 중요하게 이 내용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캐나다 총리의 말을 세계에서 이제 미국과 연관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처음에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추락됐었을 때는 뭐 미국 비행기입니다만 보잉 737입니다만 그때는 꼭 뭐 이란이 격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뒤에 우리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 캐나다의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간에 따라서 뭔가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이 만일 없었더라면 이렇게 숨진 캐나다 사람들 한 뭐 60여 명 정도였던가요? 그보다 조금 더 되던가요? 숨졌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얘기한 게 캐나다 기자들이 막 물어봤더니 그런 솔레이마니 암살하고 할 때 그 캐나다에 미국이 좀 정보를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국제사회에서 왜냐하면 이 같은 문제가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으로 시작됐지만 이렇게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도 숨지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떤 때는 빅 이슈에서 함께 가고 싶은데 어떤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그 비행기 그 추락과 관련된 사람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 사람들은 성난 군중은 여전히 성이 나서 정부가 어쩜 그런 것을 그 추락시키고 나서 며칠 동안이나 입을 꼭 다물었는가 지도자 내려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국방장관에 이어서 국무부도 솔레이마니가 극박한 위협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증거를 대놓으라니까 증거를 못 대놨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월이 또 반이 지나갔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죠? 강희신이었습니다.